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문 농촌 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고품질 천안쌀 안정 생산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주요 11개 품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2개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품질 쌀 생산 재배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요.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들의 특성입니다. 총 11개 품종이 있지만 오늘은 총 2개 품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만생종인 삼광벼와 친들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광벼는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는 흥타령 쌀의 계약 재배 품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삼광벼를 재배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비료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키가 많이 자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의 요구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야만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고 천안쌀의 인기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광벼 같은 재배하기는 어렵지만 최고 품질의 쌀을 재배하셔야 됩니다. 키는 87cm고 출수기는 8월 17일입니다. 이것은 쌀 수량은 560kg지만 실질적으로 표준 재배에서는 이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재배될 때는 평균적으로 한 530kg에서 540kg 정도로 생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가 많이 자라고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질소질 비료에 대해서 12양을 줄여주시고 적정량을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만 유의한다고 하시면 삼광벼는 나머지 재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친들벼입니다. 친들벼는 우리 지역에서 2020년부터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돼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출수기는 8월 15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조건과 잘 맞지 않으면 8월 20일 이후에 출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내는 쌀 수량 561kg보다 훨씬 더 작은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들벼는 출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5일에서 7일 정도 늦기 때문에 이 양을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양은 5월 말, 6월 초에 이양을 하셔서 출수기의 기상 조건에 맞아서 수확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전에 두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품종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적용하여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배 기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좋은 품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종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돼서 재배하실 수 있는 품종을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품종을 선택한 이후에 이제 충실한 벽실을 고르기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보급종을 쓰시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가 채종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소금물 가리기라든지 최소한 그냥 물에 담갔을 때 뜨는 종자들은 걷어내시는 그런 충실한 벽실 고르기를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요. 다음은 종자 소독 요령입니다. 벼종자는 키다리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벼잎 선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페이지요. 종자 소독의 방법은 크게 2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온탕침법, 두 번째로는 약재 혼용 침지법,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키다리병의 약한 품종은 온탕침법과 약재 혼용 침지 소독법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방법, 총 3가지 방법이겠습니다. 12페이지요. 온탕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탕침법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온탕 소독기가 필요하시죠. 개인이 농가가 구입하시기는 어렵고 각 농협이나 혹은 그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임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은 정확히 60도씨의 물에 종자를 10분 동안 담가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 열기가 식을 때까지 냉수에 10분간 종자를 담가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나 어떤 그 빨리 다량의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서 60도씨 물에 다량의 종자를 넣게 되면 60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58도, 54도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8도에서 10분을 담갔으면 그건 정확하게 온탕치법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60도씨 물 100리터에 종자 10kg가 이런 식으로 10배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은 반드시 60도씨 물에 10분 동안 종자가 정확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기술입니다. 13페이지요. 다음은 약재 혼용 침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 발화기를 사용하시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30도씨의 물에 종자가 48시간 동안 약재 물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재의 효과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약재 혼용 침지법에 사용되는 약재는 다음과 같이 지금 제가 여기다 놓은 건 한 6개의 약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방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많은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이 약재 중에는 48시간 동안 소독을 한 이후에 헹궈야만 하는 약재가 있고 헹구지 않아도 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굿타임, 키맨 이런 것들은 굳이 헹구시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마기 골드 같은 경우는 꼭 약재 소독을 하신 이후에 깨끗한 물로 헹궈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그림은 A하고 B를 보시면 온탕을 한 거, 그 다음에 B는 온탕도 하고 그 다음에 30도씨에서 약재 혼용 침지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썼을 때 온탕 종자 소독의 효과는 훨씬 뛰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 파종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벼농사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파종량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3파 상자로 사용했을 때 표준 재배법은 한 상자에 종자 130g입니다. 근데 우리 농가 단위에서 실천하시는 이 파종량을 보시면 오른쪽 편에 200g에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농가들이 직접 영농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표준 재배는 130g를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농가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농교육 할 때마다 200g과 130g 중간 정도, 150에서 160g 정도를만 해도 우리가 영농함에 있어서 병해충 방제, 도복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묘 관리입니다. 19페이지예요. 종자 소독을 하게 되면 그때 발화기를 써서 저희가 이제 싹 틔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자 쌓기를 한 이후에 하우스든 부직포 모짜리든 치상을 해서 육묘를 25일에서 30일간 합니다.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30도씨, 25도, 뭐 15도, 20도 이런 식으로 온도를 정밀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가 안 생길 만큼 할 수 있는 실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 관리입니다. 모를 처음에 치상하고 8일 정도 됐을 때는 8일부터 15일에서 20일 사이까지는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전, 오후로 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습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를 치상을 하고선 20일 전까지는 오전 1회에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15일 이후에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모가 이제 뿌리가 형성이 돼서 매트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전, 오후 2회를 주십니다. 그때도 또 유의하실 경우가 뭐냐면
오후 2시 이전에 물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후기 모 굳히기 때는 20일부터 25일 이 기간 동안은 오전 9시 이전에 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주실 때는 오후 2시 이전에 주셔야 습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짜리를 치상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중에 고온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같은 경우는 부직포를 너무 늦게 벗겨서 고온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직포 모짜리 같은 경우는 한 15일 이상 됐을 때는 항상 논에 가셔서 벼 육묘 상태를 확인하셔야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23페이지요. 다음은 모짜리 습해입니다. 부직포 모짜리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흔한 유형인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 쓰는 좀 편한 모짜리는 묘파는 굳이 못 상자 위로 물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 충분한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물이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모짜리 부직포 본답에다가 깔아 놓으시고 바로 물을 한번 위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항상 이런 모짜리 습해가 발생하오니 반드시 물을 관계하실 때는 상자보다 높지 않게 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꽃병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꽃병은 예전에 자가상토를 제조해서 쓰셨을 때는 pH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꽃병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육묘용 상토를 업체에서 사서 쓰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우스 모짜리에서 육묘 관리를 하실 때 저온, 과습, 그 다음에 상토 pH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주 간혹 가다가 이꽃병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모짜리 파종을 하실 때 다찌밀 액제 같은 경우로 미리 살포해 두시면은 솔직히 이꽃병 같은 경우는 쉽게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뜸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우스 모짜리에서 많이 생기고요. 육묘를 하고서 보통 15일 정도 됐을 때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보통 농가들은 이것을 초기에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뜸묘는 병이 아니라 생리적 현상이고요. 이꽃병하고의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꽃병 같은 경우는 모를 자꾸 뽑았을 때 지제부, 특히나 지제부라고 하면 뿌리하고 뿌리가 있고 상토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상부가 있는데 그 사이가 그걸 지제부라고 합니다. 이꽃병 같은 경우는 모를 하나 자꾸 뽑아보면 그 지제부가 썩었기 때문에 이게 끊깁니다. 하지만 뜸묘는 생리장애라 그 지제부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뜸묘는 뿌리째 뽑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째 뽑히게 되면 그건 뜸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뜸묘는 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뜸묘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야간 일교차, 그다음에 저토양 수분, 그다음에 고파종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종 밀도가 높았을 경우에 이꽃병이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5일 정도 됐을 때, 육묘하고 15일 정도 됐을 때 이꽃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꽃병에 준하는 약제 살포를 하면은 증상이 약간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리 증상이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증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한 20일이 돼서 모가 작더라도 빨리 이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이양을 해야 되는 적정 이양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는 6월 5일부터 6월 15일이고요. 최적 이양 적기는 6월 10일입니다. 중생종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안 하시니까 별로 말씀 안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중만생종의 경우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최이양 적기는 5월 25일인데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친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추수기가 8월 20일이 넘기 때문에 5월 30일
이쯤 이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양 적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종자 소독하는 시기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표에서 보시면 우리가 종자 소독을 4월 25일 날 했을 때 이양하는 시기는 자연스럽게 5월 27일이나 5월 28일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종자 소독하는 시기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이양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페이지요. 31페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양하는 적기를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거나 혹은 또 일주일 동안 늦어졌거나 그러면은 쌀의 수량과 품질에 영향이 미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완전미 수량, 그다음에 등승률, 그다음에 현미 완전미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적정 이양 시기를 준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제식 밀도입니다. 사실상 제식 밀도는 우리 지역의 평야지 일모작으로 입방메탈당 21주에서 23주입니다. 이것을 평으로 바꾸면 한 70주에서 80주 되는데 솔직하게 현재 상황에 보면은 70주, 80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인 농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은 지금 추세가 평에 50주로 맞춰놓고선 이양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한 포기당 본수 3본에서 4본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종량이 200g이 넘게 되면 제가 3본, 4본을 이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보통 9본, 10본이 찍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종량을 반드시 줄이셔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본수에 따라서 어떻게 쌀 수량과 식미치가 달라지느냐. 주당 3본을 했을 때 모든 경우에서 가장 월등한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당 본수를 3본하고 그래프에서 보시면 9본을 따져서 비교해서 보시면 쌀 수량만 봐도 거의 50kg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파종량도 중요하고 제식 본수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평당 포기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식 본수를 3본에서 4본으로 줄여서 이양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주수 9번, 10번이 들어가면 한 주당 두께가 얇아집니다.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본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간직경이라고 있습니다. 간직경이 3.54로 가장 5번 했을 때보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도복에도 강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비 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도열병을 비롯한 총 한 5-6가지의 질병이 덜 준 거나 표준 시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할 때마다 질소질 비료를 꼭 줄이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7페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질소 시비량은 삼광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삼광벼는 최고 품질이기 때문에 300평에 질소 성분량 7kg로 추천하고, 그다음에 친드 같은 경우는 삼광보다는 도복에 강하기 때문에 300평에 9kg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는 맞춤형 비료를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몇 킬로를 줘야 되느냐? 300평으로 따지면 밑거름으로는 맞춤형 비료는 30kg, 그다음에 이삭거름으로는 15kg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완효성 비료라고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밑거름으로 전량을 주시고 마는 겁니다. 전량을 준다는 거는 40kg 정도에서 50kg 사이를 주시고서 이삭거름을 생략하시는 겁니다. 다만 완효성 비료를 주실 때 이삭거름은 생략하지만
그때의 상황이나 생육 상황을 봐서 칼리 비료는 추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해도 출수기 이후에 잦은 강호와 그다음에 일조 시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벼 도복이 아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벼 도복 방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요. 도복의 원인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의 잘못된 영농 기술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질소질 비료를 과비했거나 병해충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어떤 축산 오폐수가 오거나 또는 출수기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이 발생하는데 그 도복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총 이삭을 끌고 오는 5개 마디 중에 4번째하고 5번째 마디가 많이 웃자랐을 때 도복에 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기술로는 이삭거름을 시용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삭거름은 출수 후 24일 전에 주는데 그런 친들벼 같은 경우는 출수 24일 전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로 따지면 7월 20일 그쯤 될 겁니다. 하지만 삼광벼 같이 도복에 약한 품종들은 출수 전 24일에 주시면 도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삼광벼 같은 경우는 출수 전 15일, 날수로 얘기하면은 7월 30일 혹은 8월 1, 2일 그때 이삭거름을 주셔야 도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4페이지요. 그런데 이제 삼광벼 같은 경우 출수 전 15일에 도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삭거름을 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게으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삭거름의 주는 양을 2번에 나눠서 주시면 수확량을 어느 정도 보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삭거름의 양을 1이라고 치면 0.5를 출수 전 24일에 0.5를 주시고 출수 전 15일에 그 나머지 0.5를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쌀 수량을 감소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은 규산을 적극적으로 시용하시는 겁니다. 규산을 시용하는 것은 다만 뭐 도복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쌀 수량도 현격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규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잎을 곧게 세워서 광합성량을 늘려서 수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고 도복을 깊게 관여하는 4번째, 5번째 마디를 신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질소를 과잉되게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기량작용도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도복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규산을 처리하고 규산을 처리하지 않은 이 한 논에서의 반응입니다. 12량을 15kg 했으면은 보통이면 삼광벼는 다 쓰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규산을 추비했을 경우는 그 쓰러짐 정도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48페이지요. 우리가 밑거름의 형태로 입제 규산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용성 규산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살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규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용성 규산의 경우는 벼의 생육 단계 중에 분월기, 그러니까 날짜로 말씀드리면 이양을 하고 30일 동안 그 사이에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복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중간물대기입니다. 중간물대기를 실천하는 것은 기간으로 말씀드리면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입니다. 10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점질계 토양에서는 10일에서 15일 동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내 논이 사질계다, 모래논이다 그러면은 5일에서 10일 정도 하시면 됩니다. 중간물대기가 무슨 도복이랑 관계가 있느냐 한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뿌리가 최대 15cm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간 물때기에서 논을 바짝 말려주시면은 뿌리가 30cm 이상 하향 이동을 하게 돼서 지상부의 키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복을 예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그 도복이 발생된 거를 우려하실 때 이제 농약으로 동호복 경감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비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비풀 같은 경우는 도복은 예방할 수는 있지만 수량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제를 썼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규산 입제를 쓰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51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도복경감제를 사용해야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일조 부족, 그다음에 지속 강우에서 도장됐을 때, 축산 폐수 유입,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밑거름이나 새끼칠거름을 과다하게 시용을 해서 도복이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복경감제 사용을 해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 6가지, 7가지 방법을 혼합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지도사로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복을 피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일단 규산 시용을 300평에 200kg에서 300kg을 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거름을 정량을 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용성 규산 같은 경우는 분월기, 그러니까 6월 달에 시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삭거름 시용량과 시용 시기를 삼강비역 같은 경우는 출수 전 24일이 아니고 출수 전 15일, 8월 30일에서 8월 2일 그 사이에 이삭거름을 시용해 주시고, 또 중간 물때기는 출수 전 40일에서 30일, 이때 10일, 최장 15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낙수를 해주시고, 아울러 문고병, 입주문이 많은 병입니다. 벼멸구요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앞선 6가지 방법을 선행해서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복이 우려된다, 혹은 도복이 되고 있다 하면은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농약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도복 경감제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페이지요. 다음은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짜리 시기부터 9월 말까지 총 병 11종, 충 12종이 전 생육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벼멸구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짜리 시기 할 때, 그때 요즘에는 상자 처리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상자 처리제를 기본 방제로 일단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 방제 두 번째로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 사이에 기본 방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 포장을 봤을 때 병해충 예찰이 됐다 그러면은 보완 방제로 해주시는 이렇게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요. 다음은 벼 도열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도열병은 모도열, 가지도열, 이삭도열, 벼 알도열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벼 도열병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비된 질소비료가 과비된 논, 축산분뇨 과비된 논, 그다음에 여름 저온, 잦은 강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도열병균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쉽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도열병 같은 경우는 방제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이삭 폐기 전에 1차 방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시기로 따지면 7월 말쯤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방제 후 7일 뒤에 2차 방제까지 해주시면은 방제가가 99%가 되기 때문에 내 논을 잘 예찰하셔서 방제 시기하고 방제 시기만 잘 조절해 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요. 도열병의 방제의 시기는 그 도열병 병반이 한두 개가 포장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 즉시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좀 더 많이 만연해서 퍼질 것 같다 그러면은 7일 뒤에 다시 2차 방제를 해주시면은 손쉽게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진무늬 마른병입니다. 입진무늬 마른병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논이거나 쉽게 발생되는 병입니다. 뭐 입진무늬 마른병도 입도율병과 같이 적정한 시기에 제때 방제를 해주시면은 방제가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61페이지요. 입진무늬 마른병이 계속 한 포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그 균핵이 일생을 그 논에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입진무늬 내 논에서 입진무늬 마른병이 다 발생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7월 중순에 1차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 방제가 되기만 해도 현격하게 그 발생량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수직 진전도도 확실히 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이삭 누름병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깐부기병이라고 합니다. 이 깐부기병은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논에만 발생이 됩니다. 근데 발생 조건이 올해와 같이 추수기 이후에 일수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저온, 그다음에 잦은 강우가 있었으면은 깐부기병이 다량 발생하는데 올해가 딱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깐부기병은 발생을 하는 발생했을 때 처리 시기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발생됐을 때 깐부기의 색깔은 보통 이제 옅은 갈색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병이 완전히 진전됐을 때는 까만색으로 이제 그 균핵이 보입니다. 근데 까만색으로 보였을 때는 아무리 방제를 해도 방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제 단계는 7월 말경이 됩니다. 그때 한번 초기에 나왔을 때 예견이 되면 그때 꼭 초기 방제를 해주셔야 방제가가 높게 됩니다. 다음은 깨시무늬병입니다. 올해 역시 추수기에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깨시무늬병이 아주 많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깨시무늬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얘가 발생되는 이유는 내 논의 토양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은 객토를 해주거나 너무 많이 발생돼서 내가 약으로 처리가 안 되겠다 하시는 논은 객토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퇴비를 많이 주시거나 그다음에 규산지 비료를 충분히 주셔서 토양을 개량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 내가 완벽하게 깨시무늬병을 방제했다 하더라도 내 논의 논의 상태가 노후화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도 또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양 개량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마른병입니다. 이상마른병은 세균벼알 마른병이랑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두 간의 유관적인 직접적인 차이는 저희는 포장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이상마른병은 감염이 돼도 이삭이 이렇게 굽어집니다. 하지만 세균벼알 마른병은 감염이 되면 이삭이 빳빳하게 쓰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마른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약제로 잘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암비리라는 약제를 썼을 때의 방제가가 35%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마른병을 유병하는 발병 원인이 곰팡이균이 총 한 16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약제를 가지고선 정확하게 방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마른병이 많이 발생되는 포장 같은 경우는 규산을 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암비를 사용했을 때의 방제가가 34%, 35%가 안 됐던 걸 보는 거에 비해 규산을 약간 400배량으로 처리했을 때의 방제가가 한 61%까지 나오니까 규산을 꼭 처리하셔서 이상마른병을 방제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세균벼알 마른병입니다. 세균벼알 마른병은 역시나 추수기에 고온이나 저온 또는 잦은 강우 이런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을 때 특히나 고온이 단기간 왔을 때 주로 발생되는 병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균벼알 마른병은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논에 약제를 방제한다고 하더라도 방제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벼알 마른병 같은 경우는 예방적 조건으로 추수 직전에 7일 간격으로 2회 반드시 살포를 해주셔야 방제가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먹노린재입니다. 먹노린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도 올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2021년보다는 덜 발생했지만 올해도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먹노린재 같은 경우는 발생 초기에 7월 중순쯤 내 논에서 발생이 되면 방제가가 높기 때문에 적용 약제를 살펴하시면은 쉽게 방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지역에서 주로 발생돼서 피해를 끼치는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 방제는 2번입니다. 첫 번째로 모내기 전 상자 처리제를 처리하시는 거와 그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상순에 이삭도열병, 입진무늬마른병, 벼멸구, 홍명나방, 먹노린재 같은 경우를 기본 방제로 2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에 예찰을 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병해충이 방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6월 하순, 중순, 그 다음에 8월 중순, 하순 때 보완 방제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병해충 방제 체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이제 출수기 이후 등숙기가 지난 이후에 논에 물을 완전히 빼주는 시기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물은 출수 후 40일 이후부터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완전미 비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청치, 그다음에 미숙립도 낮아지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거에 또 중요한 하나의 기술일 수가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품종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따지면은 출수 적산 온도가 한 1200도 됐을 때 수확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중만생종의 경우 우리가 이삭이 팬 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수기가 8월 15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으로 뒤로 50일에서 55일 뒤에 수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72요. 다음은 수확 후 관리 중에 벼 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용 벼는 50도 이하에서 건조해 주시면 되고 자가 채종용 벼에 관해서는 40도 이하에서 천천히 건조를 해주셔야 종자 발화율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종자용으로 쓰실 벼는 40도 이하에서 건조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페이지 73이요. 그래서 보시면 건조 온도에 따라서 발화율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도씨에서 종자를 건조하게 되면 발화율이 86%지만 40도씨에서 천천히 건조했을 때는 발화율이 98%입니다. 그래서 40도씨로 건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적 증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기본적으로 신천해야 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 토양의 그 산도는 산성 토양입니다. 그래서 지력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유기물 함량이 항상 적정치보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논을 재배하고 나머지 볏짚은 항상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가시무늬병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입진무늬병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논을 제외하고는 또는 이삭 누룩병이 많이 발생됐다는 이런 논을 제외하고는 전량 볏짚을 논에 혼입하셔서 유기물 함량을 늘리셔야 그 땅이 건강해져서 좀 더 좋은 벼를 생산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의 환원 효과가 우리가 보시면 솔직하게 볏짚을 우리가 판매하는 것보다 현재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유기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반사 이익적인 효과가 있음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76이요. 끝으로 정리를 하면 고품질 쌀 생산 핵심 기술은 어떤 품종 하나를 잘 선택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질소비를 잘 뿌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품종 선택부터 그다음에 수확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 모든 집약된 기술들을 실천을 하셔야만 고품질 천안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품질 천안쌀 안정 생산 기술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